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북리뷰 시작할 그 책은 다름 아닌 제 책입니다. 또 많은 분들께서 제가 이렇게 아침마다 북리뷰를 진행하고 있는데 음 "교수님 책으로 좀 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요청을 많이 해 주고 계셨는데 제가 좀 닭살 돋아 가지고 제 책으로는 안 했었거든요. 근데 한번 여러분들이 좀 요청을 주셔서 또 제 책으로도 북리뷰를 진행해 보고 싶어서 한번 열어 봤습니다.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일단 서문으로 좀 가 보겠습니다. 같이 책 갖고 계신 분은 6 페이지를 열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문장이 나옵니다. 아 "별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는데 안 익었나 봅니다 제가. 농담입니다. 자 해 보겠습니다. "정답이 없는 숙제의 답을 찾아야 한다. 한 번도 가 보지 않은 길에서 길을 찾아야 한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경제에서 대응책을 찾아야 한다."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25년 하반기 26년 경제는 정말 말 그대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경제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해 본 그런 경제가 아니라 경험해 보지 못한 경제이기 때문에 참 이 숙제를 해결하기도 어렵고 그 어제의 그 공식을 가지고 대입하기도 어렵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려 봅니다. 그래서 참 대응하기도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리고 8 페이지 제가 지난 2년 동안 듣고 읽고 보았던 여러 문장 중에 제 기억에 가장 오래 남았었던 명문장 한 FMC 의사록에 있었던 문장입니다. 8 페이지에 "어떤 특정 상황이 아니라 총체적인 접근으로 결정한다."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남겼냐면 "총체적으로 보라. 일부를 보지 말고 전체를 보라." 제가 예를 들면 뭐를 가지고 말씀드릴까요? 여기 이렇게 물건이 있는데 이건 25년 전망서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생긴 물건이 보이지만 여러분 이 뒤는 이렇게 생겼고 위에서 보면 이렇고 밑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360 도로 다 보아야 이 물건이 어떻게 생겼는지 제대로 볼 수 있죠. 혹여나 내가 이 정면만 보고 '이 물건은 이렇게 생겼을 거야.'라고 단정 짓고 있는 것은 아닐까. '총체적으로 보라.' 아마 여러분들이 어떤 시장을 보시고 어떻게 단정 짓고 계시다면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시장을 놓고 판단하고 계셨는데 그 시장에 대한 미스저지를 하셨다면 분명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분명 미처 못 본 부분이 있는 것이다. 전체를 본 게 아니라 일부만 본 것이다. 코끼리가 있다면 다시요. 코끼리가 있다면 코끼리 뒷다리를 이렇게 움켜잡고 '코끼리는 이렇게 생겼을 거야. 코끼리는 기둥처럼 생겼을 거야.' 코끼리가 기둥처럼 생겼습니까? 코끼리는 코끼리처럼 생겼단 말이죠. 그럼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코끼리에 매달려 있으면 안 되죠. 코끼리랑 떨어져서 봐야죠. 360 도로 고루 봐야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부설이 있습니다. 자동차가 흔들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엔진 고장일 수도 있고 바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도로가 울퉁불퉁할 수도 있다. 바퀴만 보아도 안 되고 도로만 보아도 안 된다. 본서의 목적은 2026년에 불어닥칠 거대한 변화를 총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음, 자동차가 흔들릴 때 정말 제가 실제 방송국 가는 길이었는데 한밤중에 KBS 뉴스라인 마감 뉴스 출연하는데 한참 차가 흔들리는 거예요. 저 도로가 울퉁불퉁한 줄 알았어요. 근데 제 뒷 타이어가 이게
갈려가지고 정말 사고 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도와줬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그러니까 도로가 울퉁불퉁할 수도 있고 타이어가 문제일 수도 있고 자동차가 고장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몸이 울퉁불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떤 문제를 볼 때 뭐가 문제인지를 총체적으로 들여다봐야 된다. 물론 부족함이 있겠지만 그 총체적으로 들여다보는데 돕고자 하는데 이 책의 목적이 있다. 제 북리뷰도 그런 데 목적이 있다. 1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아무리 경제가 흔들려도 나는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작은 배는 파도에 요동치지만 큰 배는 흔들리지 않는다. 약한 나무들은 바람에 흔들리지만 뿌리 깊은 나무는 어떤 바람에도 굳건하다. 큰 배가 되자. 뿌리 깊은 나무가 되자. 제가 이렇게 글을 잘 썼나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써놓고 제가 감동해가지고 제가 항상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께도 아마 100번 말씀드렸던 표현이 물결과 물장구를 구분하셔라. 거대한 물결과 물장구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그걸 구분할 줄 모르면 아이들이 물놀이 하는데 그 물장구가 저한테 탁 튀어요. 그걸 거대한 물결인 줄 알고 피하죠. 가장 대표적인 게 정확히 24년 8월 5일 블랙 먼데이 그리고 25년 11월 5일 검은 수요일 둘 다 5일이네요. 정확히 8월 5일은 샴의 법칙 때문에 샴이라는 학자 때문에 경기 침체일 거야. 고용 침체일 거야. 한 명의 학자의 진단 때문에 과잉 공포인 거죠. 그때 저는 여러분께 의견 드렸죠. 이거는 경기 침체가 아니라 경기 침체에 대한 과잉 공포다. 과잉 공포니까 이것은 소위 물결이 아니라 물장구다. 물장구라고 판단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다? 의사결정을 그런 조정은 담아야 되는 것이다. 그죠? 25년 11월 5일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께 뭐라고 했어요? AI 버블이다. 마이클 버리의 빅쇼트로 유명한 마이클 버리의 판단. 공매도를 내걸었죠. 근데 그분도 전문가지만 그 전문가라고 해서 늘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2008년에는 성공했었지만 그 이후로 계속 실패했을 수도 있잖아요. 실패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확인해 보니까. 근데 어쨌든 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공매도를 내걸어서 성공했었던 그 유명한 인물이 어쨌든 AI 버블론에 근거해서 공매도를 내걸었었던 그 이슈가 시장에 알려지면서 AI 버블론에 확신을 걸고 AI 버블에 대한 과잉 공포감의 조정이 일어났던 거 아닙니까? 역시 비슷한 겁니다. 샴의 법칙에 따라서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과잉 공포. 경기 침체가 아니라 경기 침체 공포감. 역시 11월 5일도 AI 버블이 아니라 AI 버블에 대한 과잉 공포감. 흔들리는 나무였던 거예요. 흔들리는 나무냐 흔들리지 않는 나무냐. 그래서 제가 아마 제 채널에서는 11월 5일 당일 이영수 대표를 좀 급하게 초대했고 11월 5일 당일 오후에 촬영을 해서 저녁에 영상을 올렸죠. AI 버블 절대 아닙니다. 영상 올라갔었죠. 그리고 저도 오후에 경기도를 지나다가 차를 세워놓고 즉시 분석 말씀드렸죠. 이 배경이 뭐고 이러이래서 조정된 것뿐이고 저는 유동성 장세 구간에 이런 조정은 건전한 조정이다. 그리고 그날 저녁 KBS 뉴스라인에 나가서도 건전한 조정에 해당된다. 다시 반등할 것이다. 24년 8월 5일의 조정과 25년 11월 5일의 조정의 모습은 매우 흡사합니다.
결국 과잉 공포감인 거죠. 그렇게 의견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대를 구분하는 준비가 되어 있으면 돼요. 시대를 구분하는. 그러니까 25년 경제전망서를 옆에 가지고 왔는데 25년 경제전망서에서 제시했던 25년은 뭐예요? 피벗의 시대, 피벗의 시대. 세계적으로 점진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시대. 다른 말로 유동성 장세. 24년 중반을 기점으로 25년, 26년까지 점진적으로 중립금리를 찾아 금리를 인하해 나가는 시대. 유동성 장세. 여러분은 자산 시장에 눈덩이를 굴리듯이 눈덩이를 굴려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만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위험한 유동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던 것은 이런 흔들리는 일들이 있다. 그러니까 버블인 거예요. 유동성 장세라는 말은 버블이 지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팔란티어가 지금 170% 올랐어요. 그러면 100% 올랐어도 버블이에요. 150% 올랐어도 버블이에요. 170% 올랐어도 버블이에요. 그럼 160% 올랐을 땐 버블이 아니고 170% 올랐으니까 버블이니까 이때 조정되는 겁니까? 그 무슨 논리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계속 버블인 거라고요. 원래부터 버블이었고 170%일 때도 버블인 거고 200%일 때도 버블인 거. 계속 버블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격을 가지고 논리를 정하면 안 되는 거죠. 시대를 구분하시라는 거죠.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유동성 장세 구간인가. 근데 한 번씩 조정을 경험하는 구간이 온다. 그죠? 그 조정되는 구간일 때는 그럼 어떻게 대응하는가의 문제인 거잖아요. 대응을 어떻게 될까? 그때 나는 팔 것인가? 아니면 내가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분의 경우 저가 매수의 기회를 가질 것인가? 우리 PD님은 그래서 11월 5일 날 저가 매수 하셨잖아요. 우리 채널 제 10,000번 말씀드리면 뭐 합니까? 그죠? 20% 조정 올 수 있다. 썸네일만 보고 제가 하락론자라고. 안타깝습니다. 자, 계속 가겠습니다. 드릴 말씀 정말 많아요.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말씀 쭉 넘어가서 가겠습니다. 재밌죠? 제 책으로 하니까 더 재밌으세요, 여러분? 자,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또 좋아하시는 3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2025년 6년은 무슨 시대다? 유동성 장세다. 심지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38페이지 첫 번째 문장. 유동성 파티가 시작된다. 유동성 파티가 시작된다고요. 저처럼 극단적인 낙관론자가 어디 있습니까? 유동성 파티가 시작된다고요. 나머지는 부설인 겁니다. 유동성 파티가 시작되는데 위험한 구간이 오니까, 한 번씩 조정되는 구간이 오니까 그때 어떤 식으로 대응할까의 문제인 것이죠. 그죠? 다만 제가 역시 누누이 강조를 했지만 2022년, 23년처럼 긴축의 시대, 제가 긴축의 시대 저자 아닙니까? 또 22년, 23년처럼 우하향하는 장세일 거라고 가정한다면 그 조정되는 구간이 올 때마다 당연히 매도해야겠죠. 근데 유동성 장세처럼 우상향하는 장세라고 가정할 거라고 한다면 조정이 찾아올 때마다 저가 매수의 기회를 가져가야겠죠. 그러니까 현금이 필요하다는 거죠. 현금 확보하라라는 표현이 다른 그 시대마다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거죠. 현금 확보하라는 말도. 그죠? 38페이지 가겠습니다. 유동성 공급 장치들을 총동원해 증시를 부양하고 경제 주체들의 금리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지지율을 끌어올리고자 할 것이다. 이 트럼프 행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최선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게 이게 선거 전략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트럼프 행정부라면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지금 사실은 뉴욕주도 넘겨주고 지금 여기저기서 다 지지율을 잃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유동성을 공급해야만 해요.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41페이지 가겠습니다. 그래서 주요국 기준금리 추이 보십시오. 근데 제가 25년 전망서 여기 가지고 왔는데 25년 전망서에도 피벗의 시대라고 하면서 기준금리 추이를 제시했었겠지만 그때는 기준금리 추이가 그냥 5.5%에서 시작했어요. 5.5%. 기준금리의 정점까지만 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인하해 나갈 것이라고. 근데 제가 뭐 대단한 전망한 건 아니고 절대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의 평범한 경제 연구자들이 금리를 인하해 나갈 것으로 전망한 것이고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금리를 인하해 나갈 것을 본 것이고 실제 금리를 지금까지 인하해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실제 기준금리 인하 여정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밖에도 제가 하나하나 코멘트는 안 드리겠지만 기준금리 인하뿐만 아니라 여기서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뭐 SLR 규제 완화와 같은 금융 규제 완화라든가 OBBBA법과 같은 부채 한도 상향, 뭐 감세 법안 통과, 뭐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을 법제화하면서까지 국채 매입처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확보하는 노력, 이런 것들을 다 총동원해서 유동성을 확대 공급하는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이 책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죠. 48페이지 보겠습니다. 어떤 대외적 변수가 등장할 때 급격히 유동성이 수축하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언제 또 한 번 조정이 올까? 저는 언제든 조정이 올 수 있다. 유동성 장세, 유동성 파티 구간이니까 이런 유동성 장세 구간에는 어떤 트리거가 발생하면 사실 구체적인 AI 버블의 근거도 없이 조정인 거예요. 11월 5일이. 근데 구체적인 근거가 아닌 어떤 사실이 등장할 때는 더 큰 조정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에서 20%의 조정이 올 수도 있다. 마이너스 20% 조정이 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11월에도. 근데 그 조정이 언제일까? 제가 여기서 제시한 것처럼 대외적 변수가 등장해서 급격히 유동성이 수축하는 일이 올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대법원 판결이죠. 대법원 판결을 앞에 두고 있잖아요. 그럼 상호관세를 무효화할 수 있단 말이죠. 그 누구도 몰라요. 1심, 2심에서는 상호관세 정당하지 않아. 일단 IEPA 법에 따라서 지금 미국이 긴급 위험 상황 하에서 수입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는데 두 가지죠. 미국이 지금 정말 위험한 상황이냐, 위험한 상황이냐, 긴급 상황이냐. 근데 미국의 무역 적자는 지금 몇십 년 동안 내내 적자인데 유독 지금이 그 여느 해랑 다른 특별한 위험 상황이라고 전제하기 어렵죠. 재정 적자도 지금 몇십 년 동안 계속 적자인데 유독 2025년이 IEPA에 부합하는 위험 상황이라고 가정해서 상호관세를 부과할 만큼의 위험 상황이라고 진단할 만하냐? 그 법에 맞냐? 아니죠. 그래서 1심, 2심에서 노한 거예요. 첫 번째. 그리고 위험 상황일 때 수입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는데 그 수입 금지 조치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수입 금지 조치라고 했지 관세를 도입하라고 했냐? 관세는 다른 말로 조세 제도거든요.
조세는 누가 내요? 수입업체가 내는 거예요. 근데 조세제도는 통상 누구의 의사결정이 뒤따라야 돼요? 의회의 결정이 따라야 돼요. 근데 그게 행정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냐? 이 두 가지의 관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심, 2심에서는 노한 겁니다. 대법원 판결에서도 지금은 현재로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게추는 무효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 무효화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러면 소급 적용되겠죠. 그럼 거대하게 지금 걷어들인 상호관세 세수가 다시 돌려줘야 되는 일이 돼요. 그럼 거대한 재정 적자가 나타나겠죠. 그럼 그 재정 적자를 갚아내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국채를 발행해야 돼요. 그럼 국채 가격이 급락하겠죠. 국채 금리가 치솟겠죠. 그러면 채권 시장이 흔들리는 일이 벌어지고, 그럼 이것은 실체가 있는 일이잖아요. 그걸 우리는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런 일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그런 일이 있으면 충격이 있을 수 있고요. 혹은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전제하에 미리 주식시장에서 이탈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의 선택이겠고, 이건 누구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판단을 제가 대신 내려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판단을 좀 내려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49페이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돈이 집중된다는 것은 곧 가격이 오른다는 뜻이므로 유동성이 집중되는 영역과 섹터를 찾고 유동성 파티를 즐겨야 할 때다.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니까 유동성을 즐기세요. 눈덩이를 굴리세요. 다만 파티에 취해 돌연 유동성 함정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채권 시장의 불안 등 위험한 요소들을 모니터링함으로써 대세 하락장을 구분하여 이탈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이런 대세 하락장을 구분하여 이탈할 필요가 있다. 라는 주의를 요청드린 것은 가장 대표적인 이런 일들인 거죠. 마이너한 거는 뭐 11월 5일과 같은 일, 조금 메이저한 것은 채권 시장 불안 요인, 이런 것들은 또 스테이블 코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 업체들이 미 채권의 형태로 현금을 투자하고 있으니까 그럼 미실현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럼 채권에 코인론이 발생할 수 있겠죠. 이런 일들이 상당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다. 그 시나리오를 배제할 수는 없다. 제가 이 스테이블 코인 전쟁 26년 경제전망서 북리뷰, 제 책을 북리뷰하고 있는데 너무 시작부터 겁을 드리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유동성 장세이지만 이런 불안한 요인들을 잘 우회하거나 대응할 수 있도록 유의사항을 강조하고 있으니 그 부분은 좀 주의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면서 다음 편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좀 고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발 국채 전쟁 오나 하는 걱정, 두려움입니다. 특히 미국의 대규모 국채 발행이 시작된다면, 뭐 일단 OBBBA법이 통과되면서 부채 한도를 상향 조정해놓고 국채를 발행할 수 있는, 대규모 국채를 발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이 12월 1일부로 연준의 양적 긴축은 종료됩니다. 그러니까 양적 긴축의 종료는 양적 완화의 시작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의 환경인 거예요. 이해가셨죠? 양적 긴축이 여전히 종료할 시점이 안 와 있다면 양적 완화를 시작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대출이 있다면 저축할 수도 없는 거예요. 대출을 다 갚아야 저축이라는 걸 시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대출을 다 갚아요. 12월 1일에. 그럼 이제 곧 저축이 시작될 수도 있어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가시죠? 마찬가지로 12월 1일부로 양적 긴축이 종료된다. 그러면 여건이 조성만 된다면 여러 가지 뭐 물가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만 조성된다면 양적 완화를 시작할 수 있다. 양적 완화는 다시 말해 뭡니까? 연준이 국채 매입을 한다는 거예요. 연준이 국채를 매입한다는 것은 재무부가 국채를 발행하고 연준이 국채를 매입해 준다. 서로 짜고 치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예를 들면 이런 시나리오를 짜 본다면 파월은 아닐지라도 차기 연준 의장이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임기가 26년 5월이니까 그러면 임기가 마무리되고 차기 연준 의장이 새 연준 의장으로 부임하게 되면 그러면 예를 들면 26년 5, 6월 정도면 양적 완화를 시작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혹은 파월 의장의 레임덕이 찾아왔을 경우 뭐 극단적인 가정을 한다면 뭐 스티븐 마이런이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을 받는다 만약에 그러면 마이런의 지위가 굉장히 강해지겠죠. 입김도 세지겠죠. 그러면서 양적 완화에 대한 동의를 많이 받아낼 수도 있겠죠.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 그래서 양적 완화를 시작해요. 그럼 연준이 적극적으로 재무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매입해줘요. 스테이블 코인은 단기 국채를 매입하고 연준은 장기 국채를 매입해요. 그러면서 대규모 유동성을 또 추가적으로 공급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시나리오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게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원하는 그림일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중간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다만 뭐를 전제로 깔아야 돼요?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한다면 이 유동성 장세를 이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전제를 깔고 이야기를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전제를 까는 배경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제가 이어서 지금 제 책이죠. 26년 경제전망서의 북리뷰를 진행하고 있는데 50페이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아킬레우스는 불사의 말이 끄는 전차를 타고 신이 만든 방패와 갑옷을 두른 불사신으로 묘사된다. 그런 그에게도 약점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발 뒤꿈치의 힘줄이다. 17세기 말부터 아킬레스건은 유일한 약점을 뜻하는 용어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냥 유래를 가지고 제가 서론을 시작한 이 글인데요. 정말 허점 하나도 없어 보이는 전사가 딱 하나의 약점이 있는데 그 갑옷 틈 사이로 있는 그 발 뒤꿈치에 있는 그 힘줄 그걸 이제 아킬레스건이라고 합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아킬레스건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뭘까? 바로 국채를 발행해야 돼요. 국채를 많이 발행해야 돼요. 국채 매입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해요. 그러면 당연히 더 읽고 말씀드릴게요. 으르렁대며 세계를 호령하듯 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돌연 움찔했던 일이 있었거든요. 기억하십니까? 4월 3일 이 판넬 딱 들면서 그 상호 관세 딱 발표하고 4월 9일 날 관세 전쟁이 전격 발효되더니 13시간 만에 유예를 결정했어요. 그때 왜 그랬을까요? 그러다가 돌연 이렇게 호떡 뒤집듯이 뒤집었는데 그때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별명이 따라붙었죠. 타코라고. 트럼프는 always chicken out 한다고. 치킨론 한다고 맨날. 이렇게 호떡 뒤집듯이 한다고. 그때마다 미국 이 채권 금리가 급등하거나 이런 일들을 볼 때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채권 금리가 오를 때마다 큰일 났다. 채권 금리가 오르는 게 약점인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의 약점인 거예요. 자, 그게 트럼프의 아킬레스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예는 없다라고 계속 외치면서 물론 왜 채권 금리가 올랐을까? 채권 금리가 오른 배경은 예를 들면 중국이 과연 국채를 대량 매각했을까? 그러면서 채권 금리가 오른 걸까? 아니면 뭐 세계적으로 미 국채를 국채 시장에서 매입세가 약해졌을까? 뭐 여러 가지 추정들이 많이 있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미 국채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건 사실이에요. 그 당시에. 그리고 실제 국채 시장에서 수급이 잘 안 이루어진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국채 금리가 치솟았었고 그때마다 이렇게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그러면서 움찔움찔 피했죠. 그래서 트럼프가 막 스트롱맨처럼 밀어붙이다가 국채 금리가 치솟을 때마다 움찔움찔해요. 왜 그럴까? 왜냐하면 그만큼 막대한 이자 비용인 거죠. 자, 읽어 나가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트럼프가 국채 금리 상승을 신경 쓰는 이유는 빚 때문이다. 25년 7월 트럼프의 상징적인 감세 법안. 그러니까 제가 왜 이 OBBA법을 트럼프의 상징이라고 표현했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 타겟이 중간 선거고 중간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그 시스템적 기반을 마련한 게 OBBBA법이에요. 왜냐하면 중간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3억 5천만 유권자들한테 뭔가 선물을 많이 사줘야 되거든요. 선물 사주기 위해선 돈이 필요한 거고 그 OBBBA법은 부채 한도를 증액한 거니까 그리고 그 OBBBA법은 트럼프 행정부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를 통과해야 되는 일이니까 가장 중요한 의회를 통과시킨 시스템적 기반을 마련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의 상징과도 같다. 부채 한도가 상향되면서 5조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국채 발행이 기정사실화된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제 국채를 기정사실화하듯이 발행해 나갈 것인데 언제까지 적어도 26년 11월 중간선거 때까지 무지막지한 부채를 끌어다가 쓸 건데 그러면 그동안에 계속 요구했듯이 금리가 떨어져야 돼요. 근데 금리가 높은 상황 하에서 높은 금리로 국채를 발행하기는 부담되죠. 이자 비용이 부담되죠. 54페이지 가겠습니다. 중간 선거를 앞에 두고 재정 지출을 줄일 수가 없는 입장인데다가 금리가 올라가면 정부 부채를 늘리기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즉 높은 금리는 중간 선거 승리에 지장을 준다라는 거죠. 또 여기에 그냥 제가 부서를 좀 드리면 이게 지정학적으로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달러라는 기축통화국으로서의 패권적 지위를 유지하는 것에는 당연히 군사력이 기반이 됩니다. 군사력을 지지 기반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국방비 지출이 기반이 돼야 돼요. 근데 국방비 지출보다 이자 지출 비용이 많아져서 순이자 지출, 미국 정부의 순이자 지출 비용이 국방비 지출보다 많아졌어요. 그러면 이자 지출 비용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머지 지출을 줄여야 돼요. 그럼 국방비 지출도 역시 포함해서 상대적으로 늘리지 못하는 거예요. 적어도 늘리지 못하거나 줄여야 돼요. 그러면 아무래도 국방력을 더 강화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도 통합패권적 지위라든가 국방력을 더 강화한다든가 지정학적인 어떤 패권 전쟁의 어떤 기운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지지 기반을 확보한다는 면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이자 지출 부담을 늘리기는 부담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채를 많이 끌어다 쓰고는 싶지만 이자 비용은 줄여가면서 부채를 많이 쓰고 싶은 거죠. 55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미국 정부 부채 규모가 눈덩이처럼 증가하면서 이자 비용을 부담하기가 버거워졌다.
맨 마지막 줄. 트럼프 정부는 중간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높은 금리가 부담될 수밖에 없다. 국채 금리가 높게 유지될 경우 감세 정책과 트럼프식 경기 부양책을 단행할 수 없다. 미 재무부 장관 스콧 베센트도 재정 적자 비중을 GDP 대비 3% 이내에서 관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근데 여기서 미중 무역 전쟁이 전개되는 겁니다. 5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관세 전쟁이 지속되고 이 속에서 미국이 일방적인 행보를 계속 보임에 따라서 세계 많은 국가들이 반감을 표시하고 있는데 미국이 세계 GDP의 26%를 차지하고 나머지 74%에 해당되는 나머지 국가들이 공동으로 대응하고 합종연행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 지금 문장들이 포함되어 있죠. 근데 5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중국이 꺼낼 수 있는 카드 중 하나로 미국 국채 매각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 국채를 매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한번 생각해보세요. 잠깐 더 읽고 하겠습니다. 더 읽고 바로 얘기하기보다 중국은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다. 국채를 대량 매각할 경우 트럼프의 정치적 목표를 좌절시킬 수 있음에는 틀림이 없다. 그건 맞죠. 국채를 대량 매각하면 국채 금리가 대대적으로 치솟을 것이고 더군다나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시나리오를 한번 짜볼게요. 대법원 판결이 상호관세를 무효화해요. 그러면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국채를 발행해서 재정 적자를 지금 메꿔야겠죠.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국채를 발행해요. 그럼 엄청나게 많은 국채를 발행해서 재정 적자를 메꾸는 과정에서도 어쩔 수 없이 국채 금리가 치솟을 텐데 그 지점에 만약에 중국이 국채를 대량 매각해요. 그러면 미국 경제는 대혼란이 오겠죠. 주가는 무너지겠죠. 그러면 그 지점에 한 가지 더 해볼게요. 시나리오를 짜보겠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 스테이블 코인 발행 업체들이 이미 현금을 이만큼 확보하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 발행 업체 중에 테더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미 국채 보유액이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 국채 보유액보다 많아요. 그러면 그 미 국채 그만큼 보유하고 있는 국채 가격이 급락하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미실현 손실이 발생하는 거예요. 2022-3년 동안 뱅크데믹 현상이 일어났었죠.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미실현 손실이 발생했었어요. 미실현 손실이 발생할 때 어떻게 하죠? 은행에 저축했던 저축자들이 내 돈 돌려주세요 하면서 뱅크런이 일어나요. 마찬가지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하고 있던 보유자들이 나 코인 돌려주세요 하면서 코인런이 옵니다.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 업체인 테더나 서클 같은 기업들이 미실현 손실 상황에서 그 국채를 어쩔 수 없이 만기까지 보유할 수 없는 거죠. 만약에 그런 사태까지 일어나면 이건 정말 금융위기로 가는 거죠. 그런 상황까지 오면. 자, 그러면 시나리오 정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정을 덧댄 거니까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전제는 아닙니다만 시나리오를 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도 어떻게 날지 저도 몰라요.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이 만약에 이거 무효야, 상호관세 무효야, 그럼 엄청나게 많은 국채 발행이 일어날 것이고 국채 금리는 치솟을 겁니다.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 업체들은 미실현 손실이 발생할 것이고 코인런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이 상황에서 중국이 만약에 대규모 국채를 매각한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얘기한 건대로 트럼프의 정치적 목표를 좌절시킬 수 있음에는 틀림이 없다. 물론 여기 써놓은 대로 버리침을 쏘면 자기 자신도 당할 수 있듯 국채 매각은 쉽게 쓸 수 있는 카드가 아니다.
중국이 미국 국채를 대거 매도한다 해도 대체 투자처가 부족하고 갖고 있는 나머지 국채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위험 부담이 있다. 자기도 당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전쟁도 생각해 보면 전쟁도 상당 부분의 자기 군비를 감당하면서 공격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싸움도 어느 정도 맞을 것을 각오하고 물리적 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이런 상황을 미중 간의 이런 패권 전쟁 상황임을 가정해 놓고 본다면 이런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정말 혼란의 도가니로 갈 수 있다. 중국이 꺼낼 수 있는 카드가 되는 거죠. 59페이지 이어서 가겠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들르듯 정치적 이벤트 등을 앞에 두고 잠시 쉬었다가 가는 일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미중 패권 전쟁은 어쩌면 제가 살아있는 동안 영원한 소재가 될 것이다. 그러나 미중 패권 전쟁의 정도가 격화됐다가 완화됐다가 할 것인데 에이펙 정상회담 그 시즌에는 완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이어서 정도가 격화되었다가 잠시 완화되는 일이 반복될 것으로 판단된다. 화해를 청하는 것은 원치 않는다. 상대가 화해를 요청해 주기를 기다릴 뿐이다. 서로 그런 거죠. 근데 이런 관점에서 오히려 26년 11월 중간 선거를 앞에 두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부터는 오히려 중국에 끌려다닐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이런 여러 가지 불안한 요인들이 있고요. 미국 입장에서. 그리고 중간 선거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지금 밀리고 있으니까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좀 무리하게라도 유동성을 많이 공급해야 돼요. 그럼 무리하게라도 유동성을 많이 공급하는 여정에서 반드시 트럼프 행정부가 사수해야 될 게 뭘까요? 사수해야 될 거 물가 안정이에요. 인플레를 반드시 잡아야 돼요. 인플레가 야기되는 순간 뭐예요? 유동성 장세가 끝나거든요. 유동성을 억제하기 위해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중국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중국으로부터의 값싼 생필품을 수입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생각은 적어도 26년 11월까지는 적어도 중국 입장에서 미국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보다 미국 입장에서 중국의 도움이 필요한 게 더 강하다. 그러니까 어쩌면 미국이 중국에게 끌려갈 개연성이 더 크다 라고 보고 있고, 더군다나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해야 되는 관점에서 중국이 미국의 미 국채를 매각하지 않고 오히려 좀 적극적으로 매입해주는 도움을 필요로 할 가능성이 있다 라는 것까지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미국이 중국에게 좀 고개를 숙일 가능성이 있다. 적어도 중간 선거 전략으로서. 그래서 이 모든 정세와 경제적 흐름을 들여다볼 때 26년 11월에 있을 중간 선거를 전제하고 들여다봐야 된다. 26년 11월 중간 선거를 가정하고 들여다보지 않으면 해석이 불가능한 것들이 굉장히 많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26년 경제전망서의 대주제를 지경학적 분절화라고 설명을 했었던 거죠. 경제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지경학적으로 봐야 된다. 지정학과 경제학적인 두 가지 결로 같이 들여다봐야만 모든 것들이 퍼즐처럼 엮여지고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네, 여러분, 한국 경제에 대한 상당한 기대와 또 우려가 공존하고 있는 지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에이펙 정상회담 그 시즌 그 기간 동안 정말 여러 방송에서 실시간으로 해설위원으로 참여하면서 마치 그 축구 해설위원, 야구 해설위원이 축구 경기 생중계하면서 어 실시간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듯이 저도 KBS YTN에서 한미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담 등등을 생중계하면서 한 3시간, 4시간 동안 앉아서 조마조마하면서 지켜보고 울고 웃고 했었던 기억이 정말 생생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억에 남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GPU라는 단어입니다. GPU라는 젠슨 황 CEO의 선물이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정말 우리 한국 경제가 1% 저성장이라는 걱정, 참 이 저성장 고착화되고 있는 우리 한국 경제에 참 간의 쓸개를 간의 쓸개가 아니죠. 벼룩의 쓸개 맞나요? 벼룩의 쓸개를 빼앗아 가네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3억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참 그렇지 않아도 이 기근 속에 있는데 가뭄 속에 있는데 이 가뭄 속에 있는 우리나라에 태풍이 불어닥치는구나. 이렇게 저는 느끼고 있었는데 GPU라는 이 단어가 딱 등장하면서 저는 삽시간에 여러 생각들을 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여러 생각들을 했고 담비와 같았다라는 생각을 여러분께 한 25분 정도짜리 즉시 분석 영상으로 이미 소개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게 제가 찰나에 들었던 생각을 한 25분 동안 정리해서 전해드린 건데요. 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는지 그런 생각들을 이미 이 26년 경제전망서에 한 땀 한 땀 적어가면서 적시해 놨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스쳐갈 GPU라는 단어와 이 책에 제 한국 경제에 대한 고민을 이미 담아놨었기 때문에 같이 맞물렸었던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한번 지금부터 그 부분을 북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책을 읽는다는 건 그 사람의 일생을 읽는 것이다 라는 표현이 좀 등장하는 생각이 나는데요. 저는 제 26년 경제전망서를 여러분들이 읽으신다면 제 일생을 읽는다까지는 아니시겠지만 적어도 저의 1년간의 고민을 읽는다는 되실 겁니다. 사실 제가 26년 경제전망서를 쓰는 건 이 25년 경제전망서를 탈고하자마자 집필을 시작해서 1년 동안 쓰고 또 이제 26년 경제전망서를 탈고하자마자 벌써 또 27년 전망서 집필로 체제로 이제 들어섰거든요. 이미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정확히 1년 동안 씁니다. 그렇게 저는 2050년까지 여러분들과 경제전망서를 쓰기로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지켜오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매해 그 해를 어떤 점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그 점들을 이어가면 선이 될 것이다. 그 선을 여러분과 함께 이어가 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어떤 특정 정권, 어떤 특정 정치를 응원하고 그 특정 정권 정치에 편에 서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성공을 위해서 뭐 질책도 드리고 칭찬도 하고 응원도 하고 때론 비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3페이지에 있는 제목도 이제노믹스를 향한 기대와 우려입니다. 기대도 있고 우려도 있지 어떻게 기대만 있고 어떻게 우려만 있겠습니까? 기대도 있고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데 95페이지 기대 부분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GPU라는 단어를 제가 들었을 때 이 대목이 제가 떠올랐던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AI를 꼽았다. 아날로그 시대의 인프라가 고속도로였다면 디지털 시대의 인프라는 AI 고속도로다. 국가 단위의 공공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학생이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AI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문장을 이미부터 썼던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의 공약에서부터 담겨 있던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망이 다 가능한 것들입니다. 사실은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전망을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런 기조를 가지고 한번 105페이지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IMF는 공식적으로 세계 경제가 critical juncture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critical juncture, 중대한 시점에 놓여 있다. 그러니까 중대한 시점에 놓여 있다는 얘기는 이 중대한 시점의 하나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다양한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우리의 인생의 결과물은 선택의 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그 자리에 계신 그 결과물은 그 수십 년 동안에 있었던 수천 수백만 가지의 선택의 합이에요. 의사결정의 합이에요. 근데 그 의사결정 중에 어떤 의사결정은 나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그죠? 라면 먹을까, 공깃밥 먹을까? 이건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의사결정일 수도 있지만, 어떤 의사결정은 나의 인생을 뒤바꿔 놓는 결정일 때도 있단 말이죠. 내가 이 학교 갈까, 저 학교 갈까? 이 회사 갈까, 저 회사 갈까? 그죠? 경행남을 구독할까, 구독하지 않을까? 그죠? 이 영상을 본 분 보았을까, 보지 않았을까? 이 영상을 보신 분이 보지 않은 선택을 하셨을 때보다 정말 인생에 있어서 다른 삶이 된 것 같아요라고 느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저는 항상 준비를 하고는 있지만 항상 부족합니다. 물론 부족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하지만 항상 여러분들의 그 하나하나의 의사결정이 모여져서 여러분의 인생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 이 세계 경제가 크리티컬 정처에 놓여져 있다. 중대한 의사결정의 순간에 놓여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한국 경제가 어떠한 여정을 걸어왔는지 냉정하게 평가해보고 이 길이 아니라면 어떤 길을 향해야 할지를 판단해야 하는 기로에 서 있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었던 겁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06페이지 가겠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릴 만큼 초고속 성장을 지속했던 1970년대에서 80년대 시기다. 2000년대 들어 5% 미만으로 성장률이 내려오고, 여러분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106페이지에 있는 그래프. 그러니까 한때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그 이유가 1946년부터 지금까지 그냥 약 100년 그냥 통쳐서 약 100년 동안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였던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한강의 기적인 거죠. 그런데 최근만 놓고 보면 2000년대만 놓고 보면 혹은 2020년대만 놓고 보면 그렇진 않아요. 지금 성장률이 그냥 제로 성장대로 내려왔잖아요. 올해 성장률이 0.9가 될 것이냐 1.0이 될 것이냐를 가지고 논하고 있잖아요. 제가 우리 채널에 구윤철 경제부총리님 출연하셨을 때 물론 저보다 한참 연배도 위시고 그냥 여러분들도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높은 분이시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제가 예의를 다해서 저도 냉엄하게 요청드리고 질문했습니다. 제가 냉엄하게 요청드리고 질문했었던 그 표현이 뭐냐면 부디 올해 성장률에 연연해주지 말아주십시오. 부디 올해 성장률 0.9냐 1%냐 그것에 연연하지 말아주십시오. 올해 성장률이 아니라 5년 후 성장률이 달라지는 중장기적인 그림을 그려주십시오. 자꾸 오늘 내일에만 집중하다 보면 중장기적인 미래에 대한 고민을 놓친다. 여러분 106페이지 그래프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고민하는 것은 이겁니다.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우하향하잖아요. 성장률이 우하향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민은 올해 내년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다시 도약할 수 있느냐를 그려야 되거든요.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야 된다. 근데 제가 스쳐갔던 건 일단 저는 이제 경제 연구자로서 GPU를 받아들인 거예요.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그 수단이 뭘까?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게 GPU다라고 본 거예요. 왜 그런지 또 부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근데 109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가끔 이런 질문에 제가 부닥칩니다. 왜 꼭 성장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 꼭 성장해야 하나요? 성장 안 하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 저는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장이 필요한 세 가지 이유를 제가 여기다 제시했거든요. 109페이지. 성장하지 않는 건 후퇴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세계 경제가 평균 3.2%씩 증가하거든요. 세계 경제가. 그럼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세계 경제가 3.2%씩 증가할 때 세계 경제에서 한국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음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성장하지 않는다. 3% 미만으로 성장한다는 얘기는 쪼그라들음을 뜻하죠. 그러니까 2% 성장해도 쪼그라드는 거고 2.5% 성장해도 쪼그라드는 거고 3% 성장해도 쪼그라드는 거예요. 3.1% 성장해도 쪼그라드는 거예요. 3.2% 성장해야 세계 경제가 3.2% 성장할 때 3.2% 성장해야 현상 유지인 거예요. 그래서 후퇴하지 않기 위해 성장하는 것이다. 첫 번째 근거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성장하는 곳에 고용이 있고 고용이 있는 곳에 소득이 있다. 기업의 생산량을 줄이거나 신산업 진출을 하지 않은 것이 신규 채용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신규 투자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고 신규 투자가 없다는 것은 신규 고용 창출이 없다는 것이고 신규 고용 창출이 없다는 것은 청년에게 미래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안타깝다는 것이 지금 기업들이 공채가 없어요. 대기업들이 공채가 없어요.
경력직만 찾아요. 근데 청년들이 경력을 가질 기회가 없는데 경력직만 찾아요. 아니 청년이 경력을 가질 기회가 없는데 경력직만 찾는다니까요. 기업의 입장도 이해가 가요. 경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사람, 교육훈련 비용도 아깝다 이거죠.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채용을 해봐야 이게 턴오버가 심하다. 그러니까 바로 써먹고 또 나갈 때 나가더라도 뭐 그렇게 하겠다. 그런 전략인 것도 제가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의 환경을 보면 경력직만을 채용해요. 근데 이 20대 청년이 경력을 쌓은 경험이 없는데, 공채가 있어야 경험이 있고 그 경력을 갖춰야 경력직이 되고 경력직이어야 경력직을 채용될 기회가 없는데 사회 진입 자체가 지연돼요. 근데 그 공채라는 건 어떨 때 일어나는 거예요? 성장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일하지 않는 청년에게 지원금을 주는 게 아니라 최고의 복지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주는 거다. 청년이 원하는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주는 것이다. 그게 저는 최상의 복지라고 보는 거고, 그러면 그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안정적인 일자리는 어떨 때 주는 것이다? 성장할 때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그 나라가 성장해야 된다. 성장하지 않는 나라는 최상의 복지를 못 주는 것이다. 분배 원칙에 부합하려면 성장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장해야 된다. 세 번째 이유에도 부합합니다. 왜 성장해야 됩니까? 분배가 중요하지. 성장과 분배가 상충되는 거 아닙니까? 분배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정도 이 정도 GDP 규모고 이렇게 선진국 됐으면 이제 분배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데, 근데 아까 두 번째 이야기에서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성장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또 이어지는 이야기지만 세 번째 이유는 110페이지 성장하는 경제에서 분배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성장하는 경제에서 분배가 유리하지 성장하지 않는 경제에서 분배가 유리합니까? 성장하는 경제에서 분배가 또 유리한 거예요. 제가 성장과 분배가 상충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종종 있어요.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자주 비유를 드는 게 피자가 한 판이 있어요. 근데 피자 한 판을 가지고 피자가 조그매요. 조그만 피자를 5명이 나눠 먹어요. 그것을 고루 나눠 먹는 걸 갖고 고민해요. 근데 피자를 2배로 키워요. 2배로 키우면서 고루 나눠 먹는 걸 고민해 봐요. 그러면 1인당 가져가게 될 피자의 양이 더 많아지면서 고민하게 되죠. 성장하는 경제에서 분배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게 제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성장이 필요하다. 드릴 말씀 정말 많은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된다. 110페이지 첫 번째, 그 성장 동력이 뭐냐? AI다. 그 AI라는 동력을 갖추기 위해서 GPU라는 것은 제가 이미 설명을 깊게 드렸기 때문에 GPU라는 것이 공급 부족 상황이고 웃돈 줘도 못 갖는 성격의 것이고, 그 GPU를 확보했을 때 우리는 소위 AI 혁명을 이룰 수 있고 AI 허브를 이룰 수 있고 또 피지컬 AI로의 도약을 이룰 수 있다. GPU가 부족하기 때문에. 111페이지 둘째, 자본을 한국으로 끌어와야 한다. 제가 성장 모델을 제시한 거죠.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게 미국으로 대규모 투자를 약속한 마당에 우리로서 중요한 것은 해외 기업들로부터 자본을 한국으로 유치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또 GPU는 어떤 수단이 된다? 한국으로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라는 거죠.
전 이게 너무나 단비 같았습니다. 너무 눈물 날 것 같았습니다. GPU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나라 SK텔레콤과 LGU+와 KT 있죠. 통신 기반 있죠. 통신 인프라 최고죠. 전력 인프라 최고죠. 인프라 완벽하죠. 그리고 GPU와 앞단에 있는 메모리 반도체, HBM 다 갖추고 있죠. 파운드리 있죠. 또 이 만들어진 하드웨어에 기반한 플랫폼 기업 있죠. 네이버 플랫폼 기업 있죠. 또 만들어진 반도체가 어디에 쓰여요? 자동차에 쓰이죠. 스마트폰에 쓰이죠. 가전제품에 쓰이죠. PC에 쓰이죠. 이거 다 갖추고 있는 기업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제 얘기가. 이 밸류 체인을요. 지금 이렇게 다 쓰이는 영역이 피지컬 AI거든요. 이런 걸 디지털 트윈이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면 공장은 저기 멀리 있지만 여기서 태블릿 PC로 공장을 조절하는 거예요. 서울이라는 도시를 태블릿 PC로 조정하는 거예요. 디지털 트윈인 거예요. 서울이라는 도시가 이 디지털 공간 안에 똑같이 구현돼서 여기서 조정하는 거예요. 공장을, 도시를, 농장을, 집을. 디지털 트윈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의 플랫폼 시장으로 진입하고 싶다. 이게 엔비디아의 고민이에요. 근데 엔비디아는 그런 게 없잖아요. 엔비디아가 자동차 공장이 있어요? 스마트폰을 생산해요? 엔비디아가 없는 것.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없지만 한국이 갖고 있는 것. 우리는 없지만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것. 같이 결합해서 AI 동맹. 서로 비즈니스가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영역에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많은 다국적 기업들을 한국으로 유입시킬 수 있다. R&D 한국에서 하세요. 시범 운영 한국에서 하세요. 제조 한국에서 하세요. 기술 협력 한국에서 하세요. AI 허브, 글로벌 AI 허브를 한국으로 만들 수 있다. 이제부터는 우리의 몫입니다. 단비가 내렸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정부와 기업이, 가게가 어떻게 이 기회를 정치적 싸움 하지 말아주시고요. 이게 맞다 틀리다를 논쟁하지 말아주시고, 어차피 이건 주어진 상황이면 이 주어진 상황을 우리 한국 경제에 맞게 극대화하자는 거죠. 여기서 세 번째가 뭡니까? 미래형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 맞물리죠. 제가 부원 설명 안 하겠습니다. 미래형 인재 육성도 마찬가지예요. 드릴 말씀 정말 많은데, 그래서 결국 제가 하고자 했던 얘기가 113페이지에 두 번째 한국을 위한 재설계.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게 두 번째 한국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피크아웃 코리아, 피크 코리아 찍고 성장률이 계속 제로 성장까지 내려왔는데 거기서 끝나는 제로 성장으로 계속 내려가는 잃어버린 30년으로 가는 그런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재도약하는 두 번째 한국이었으면 좋겠다. 그 의지를 내비친 겁니다. 그 재설계 방안을 제시했던 것이고, 그래서 116페이지에 신산업으로의 탈바꿈이 필요하다. 또 117페이지에 스타트업 지구를 조성해야 된다. 흔들리지 않는 수출 구조의 재편이 필요하다. 이 수출 구조 재편 같은 경우도요. 데이터 센터 AI 고속도로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터 센터의 수출 시장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확대될 겁니다. 국내에서 데이터 센터를 많이 조성하고 나면 세계적으로 데이터 센터 조성해달라는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질 겁니다. 그럴 거라고 생각 안 되세요? 지금도 세계에서 석유화학 플랜트 조성해 주세요. 해양 플랜트 조성해 주세요. 도시 건설해 주세요. 스마트폰 건설해 주세요. 이거 우리나라의 주력 비즈니스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데이터 센터 구축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비즈니스 모델이어야 되고, 제가 그동안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한 명 한 명의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119페이지 전 인구의 인재화. 제가 계속 캐치프레이즈처럼 던지고 있는 전 인구의 인재화. 우리 전인구 경제연구소 전인구 자기 말고 우리 동생처럼 제가 지내고 있어서 전인구의 인재화를 추구해야 된다. 이 제가 그동안에 해왔던 그 주장들이 이렇게 세 개의 챕터에 다 담겨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개의 챕터에 담겨 있는 이 생각들과 GPU가 매칭이 되어서 눈물이 날 것 같았던 것이다 하는 북리뷰 독서 감상문 소개해드리고요. 2026년 경제전망 북리뷰 이렇게 세 번째 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연말이 될수록 참 많은 분들이 또 걱정하고 있는 것이 이 물가 상승세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이 돈의 가치는 쪼그라들고 있고 물가는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참 부담된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또 더군다나 자영업자들 정말 힘든데 또 이 겨울철에 대규모 구조조정이 시작되면 나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더군다나 이 인구 구조적으로도 연말에 이제 퇴직 붐이 일어날 텐데 특히 70년대생 여러분들의 퇴직 시점이 또 다가오고 또 안타깝지만 예고되어 있는 대규모 구조조정이 석유화학 산업입니다. 이것은 거의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 석유화학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구조적으로도 거의 시장성이 이제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 내려지고 산업 자체가 이제 거의 지금 매각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매각처를 지금 찾고 있는데 매각이 잘 안 이루어지고 있고 국내에서 이제 매각이 잘 안 되니까 우리나라로서는 중국이 좀 매각해갔으면 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근데 당연히 중국에서 M&A를 한다 하더라도 인력 구조 조정은 전제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인구 구조적인 변화. 70년대생이 사실 인구 구조적으로도 현재 취업자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70년대생이 소위 생애 주된 직장에서 대거 퇴직을 시작하는 시점에 다다랐고 그리고 동시에 산업 구조 조정이 일어나고 있죠. 또 몇 개 주요 산업들 같이 맞물려서 또 대형 유통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대규모 구조 조정도 일어나고 있고 인구 구조 변화도 맞물리고 있고 그러다 보면 뭐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 경제에 고용 창출력 자체가 있다라고 한다면 퇴직한 이 인력들이 재취업으로 연결될 텐데 재취업으로 연결될 만한 여건이 아닌 거죠, 지금은. 그러니까 그 차선책으로 선택하는 것이 자영업인 거죠. 그러니까 자영업으로 뛰어들다 보니까 많은 자영업자들이 창업하고 그 많은 자영업자들이 또 폐업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업과 폐업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자영업이 많은데 과다 경쟁인데 과다 경쟁인 자영업 생태계에 또 추가 과밀화를 부추기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폐업이 이루어지는 그런 악순환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 여건을 설명한 챕터가 128페이지입니다. 잠깐 앞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읽어낼 자신이 없네요. 제가 참 이 부분을 제가 쓰면서도 제가 참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좀 눈물이 날까봐 좀 걱정이 됩니다. 제가 지금 26년 경제전망서 제 책을 북리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지금 우리 경제에서 가장 아픈 부분이 아닌가, 우리 경제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아닌가, 가장 약한 고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128페이지 도입부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가게 사장님들이 하얀 종이에 써 내려가는 문구다. 이 짧은 문구에는 수만 번의 웃음과 눈물이 담겨 있고 수십 년의 추억과 애환이 녹아 있을 것이다. 사장님의 마음을 채 헤아릴 수 없겠지만 그냥 지나쳐 갈 수 없는 행인의 표정에도 안타까움이 드리워진다. 23년 폐업 자영업자는 98만 6천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24년에는 1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최대치를 갱신했다. 제가 이제 매년 경제전망서를 쓰면서 25년 경제전망서에서 부디 전망을 할 때는 이제 희망과 다른 전망도 해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망과 희망은 다르죠. 좀 마음 아픈 전망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일 축구 경기를 한다고 해봐요. 근데 희망은 한국팀이 이기기를 희망하겠죠. 근데 전망은 아무리 지금 예를 들어서 진단을 해봐도 지금 뭐 능력을 봤을 때 한국팀이 질 것 같아라고 진단하면 한국팀이 질 거라고 전망은 할 수 있겠죠. 한국팀이 질 거라고 전망하고 전망할 수도 있겠죠. 희망과 전망은 다른 겁니다. 25년 전망서를 쓸 때 참 안타까운 전망 중에 하나가 뭐 제발 좀 틀렸으면 하는 그 전망이 자영업자 100만을 돌파할 것이다라는 그 전망이었는데 100만을 넘어섰고 100만 8천 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25년 경제는 그거보다 24년보다 여러 가지 여건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여건이 더 어렵기 때문에 폐업자가 104만 명 정도에 이를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럼 그 여건을 한번 먼저 짚어보고 지금 우리 경기가 어떤 상황인지를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121페이지로 가서 여건을 먼저 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돌아가 볼게요. 제가 항상 도입부를 조금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수필처럼 좀 시작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수필처럼 또 이런 걸 수필이라고 하죠. 수필처럼 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제가 제 책을 북리뷰를 하니까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제가 이렇게 인터뷰를 받다 보면 가끔 진행자들로부터 가끔 좀 멋있는 진행자에게 멋있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는데 제 인생 동안 가장 멋있는 질문을 받았었던 게 뭐였냐면 혹시 이 책을 두 분이서 쓰셨습니까? 하는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저자는 한 명인데 책을 다 읽어봤더니 이것은 한 명이서 쓴 책 같지가 않다. 시도 있고 시작부는 굉장히 서정적인데 중간부는 굉장히 뭐라 해야 되나 차갑고 뭐 이렇게 그렇다고. 그래서 제가 와 정말 책을 제대로 읽고 질문 주셨네요 라고 감동받았었던 적이 있었어요. 제 소감입니다. 121페이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식당 앞에서 한참을 망설인다. 결국 손님은 식당을 바라보다 고개를 돌리고 사장님은 지나는 손님을 붙잡을 수 없다. 손님은 가격표를 보고 사장님은 텅 빈 의자를 본다. 점심 한 끼도 커피 한 잔도 지갑 사정을 보자니 망설일 수밖에. 편의점으로 향한 직장인들은 전자레인지에 도시락을 데우며 2분이 지나기를 기다린다. 제가 관찰한 요즘에 직장인들의 점심시간의 모습이지 않나 하면서 써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오르니까 물가가 높으니까 소득은 안 오르는데 물가는 너무 높아요. 직장인들 입장에서 점심 가격이 아니 이게 10,000원, 15,000원이 말이 됩니까? 내가 지금 한 점심 한 끼에 최대 지불해야 될 내 비용이 그래도 예를 들어서 10,000원 미만이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근데 그 이상이 오르는데 지불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편의점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자영업자들은 매출이 주는 거죠. 매출은 주는데 자영업자들은 많아지는 거예요. 식당은 많아지는 거죠. 인구 구조적으로 퇴직하고 구조조정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창업은 많아지는데 식당 창업은 많아지는데 임금 근로자들은 식당을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총 매출은 줄고 그 총 매출을 n분의 1 할 자영업자들은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창업도 많지만 폐업도 많은 구조인 거예요. 지금 굉장히 강한 악순환의 고리에 놓여 있는 겁니다. 이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실물 경제입니다. 실물 경제. 제가 실물 경제를 논할 때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가 상승률이 아니라 물가 그 자체예요. 실물 경제에서 그 물가의 부담은 물가 그 자체예요. 물건의 가격 그 자체예요. 실물 경제에서의 부담은 물가 상승률이 아닙니다. 실물 경제에서 부담이 물가 상승률 2%냐 3%냐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실물 경제에서 2%냐 3%냐 5%냐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실물 경제에서는 내가 구매하는 물건의 가격이 얼마냐, 나의 소득이 얼만데 내가 사는 그 순대국밥이 얼마냐, 내가 사는 그 제육덮밥이 얼마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그 제육덮밥이 몇 퍼센트 올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해가시죠? 더군다나 제가 그동안 말씀드리고 있는 물가 상승률의 개념은 460여 가지 소비 품목의 평균 등락률이에요. 그리고 평균 등락률도 아니고 가중 평균 등락률이에요. 가중치가 달라요. 자주 소비하는 품목이 있고 가끔 소비하는 품목이 있으니까 460개의 소비 품목을 동등하게 소비하지는 않잖아요. 자주 소비하는 품목이 있고 가끔 소비하는 품목도 있으니까 가중치를 달리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소비 규모액에 비례해서 가중치를 달리 부여하고 가중치를 부여해서 등락률을 계산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계산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124페이지와 125페이지에 제시한 이 두 가지 그래프를 비교하십시오.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걸 굉장히 중요한 얘기니까 한번 말씀드립니다. 124페이지에 제시한 이 그래프는 물가 상승률이고요. 125페이지에 제시한 바 그래프, 이것은 물가 지수죠. 이 두 가지가 뭐가 차이예요? 물가 상승률은 우리가 흔히 금리를 결정할 때, 한국은행의 금리를 결정할 때 참조하는 지표인 거고, 그러니까 금리를 결정한다는 얘기니까 자본시장에서 유동성 장세 여부를 결정하는 변수인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동성 장세가 언제까지 지속될까? 물가가 높냐 낮냐? 물가가 안정적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때는 뭐를 기준으로 한다고요? 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하시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실생활에서 물가가 높다 낮다를 판단할 때는 125페이지에 있는 물가 지수 바그래프를 판단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바그래프를 가지고 본다면 물가가 떨어진 적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 역사상 물가가 떨어진 적은 없어요. 항상 물가는 전년보다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가는 계속 가중돼요. 물가는 계속 높아져요. 물가는 떨어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가 부담은 계속 가중된단 말이에요. 근데 물가 상승률이 떨어진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124페이지 그래프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물가 상승률이 치솟을 때, 이걸 이해하지 않으면 계속 강조하지만 실물 경제와 자본 시장이 왜 괴리가 있는지를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물 경제가 어려운데 왜 자본 시장은 이렇게 주가는 4,200 계속 상승하나요? 라는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자, 물가 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물가가 너무 치솟으면, 제가 여기서 물가가 치솟는다는 얘기는 물가 상승률인 거예요. 124페이지에 있는 물가 상승률이 치솟을 때는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한국은행은 물가를 고려하는 게 아니라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는 것이고, 물가 상승률이 이렇게 치솟을 때는 금리를 인상하는 겁니다. 반대로 물가 상승률이 떨어질 때는 금리를 이제 점진적으로 인하해도 된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서 금리를 인하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25년 경제전망서에서도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시대다, 피봇의 시대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역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거죠. 이 부분은 이제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고. 자, 그러면 앞에 부분부터 이어서 간다면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고 자영업자의 폐업이 있고 너무나 힘들고 그리고 물가 상승률마저 떨어지고, 그럼 여기까지를 고려한다면 한국은행으로서는 금리를 추가 인하해야 돼요? 아니면 동결해야 돼요? 여기까지만 고려한다면. 그러면 인하해야 되죠. 137페이지로 갈게요. 그 137페이지에 제가 자주 보여드리는 그림이 마른 화분과 젖은 화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통화 정책을 결정할 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은 이 두 개의 그림처럼 보세요. 통화 정책은 비다. 물뿌리개가 아니다. 물뿌리개면 마른 화분에만 물을 주면 돼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너무 떨어지니까 물가와
자영업자 힘들고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고 실물 경제 어려우니까 물가 안정과 경기 안정 이 두 가지 마른 화분에만 물을 주면 돼요. 그죠? 근데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에 있어서 고려해야 되는 나머지 두 가지 뭡니까? 젖은 화분. 오른쪽에 있는 젖은 화분은 뭐죠? 그러면 금융 불안이에요. 젖은 화분을 고려하면 물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비를 내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딜레마인 거예요. 그 젖은 화분이 뭐죠? 부동산이에요. 특히 어떤 부동산? 서울 부동산. 서울 부동산 가격, 특히 서울 부동산 중에서도 어떤 부동산? 서울 아파트.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울 아파트 여러분 전국 집값이 떨어져요, 올라요? 전국 집값은 떨어져요. 집값에는 단독주택도 있고 공동주택, 빌라도 있고요. 그리고 아파트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주거용인데 주거용이 아닌 상업용도 있어요. 다 떨어지는데 아파트만 오르는 거예요. 아파트 중에서도 서울 아파트만 오르고 있고 나머지 아파트는 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행이 고민하고 있는 게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한국은행이 그게 맞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한국은행이 서울 아파트 가격 잡는 기구인가? 물가 안정과 경기 안정을 위해서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 집값은 너무 떨어져서 문제라고 정부도 인식하고 있는데 그죠? 나머지 집값은 지방 아파트 가격, 빌라 가격, 단독주택 가격, 상가 가격, 오피스텔 가격 나머지 가격은 너무 떨어져서 걱정이라고 판단하는데 너무 떨어져서 미분양 주택이 너무 해소가 안 되고 그게 추가적으로 지역 경제를 너무 위축시킨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서울 아파트만 부동산인가? 그러니까 저의 의견을 드린다면 한국은행이 국토교통부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국토교통부가 서울 아파트를 혹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적정한 대책을 잘 마련한다면 한국은행은 그 고민 없이 물가 안정과 경기 안정만을 위해서 적정한 통화 정책을 수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한국은행이 처해 있는 딜레마라는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정부의 대책 아닐까라는 의견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상황 하에서는 한국은행으로서는 경기 안정도 시켜야 되고 물가 상승률도 이거 이대로 놔뒀다가는 디플레이션을 우려해야 돼요. 우리 한국 경제가 잃어버린 20년에 빠진 잃어버린 30년에 빠진 일본처럼 우리도 답습할 수 있어요. 그런 국면으로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도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가 목표하고 있는 수준대로 중립금리 2%죠. 1.5에서 2% 수준의 중립금리를 향해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상황인 건 맞아요. 그렇지만 계속 그 발목을 잡고 있는 것 하나가 서울 부동산 가격인 거예요. 근데 이 서울 부동산 가격 안정화 때문에 나머지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을 해 본다면 어쩌면 또 반대로 생각해 본다면 정부의 국토교통부나 금융위원회가 더 적극적으로 부동산 안정화라는 그러니까 한국은행으로부터 이 서울 부동산에 대한 고민을 없애준다면 그죠? 그렇다면 이런 딜레마 없이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통화 정책의 독립성을 더 지켜줄 수 있도록 하려면 그럴 만한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래서 한국은행이 지속적으로 구조개혁에 대해서 코멘트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한국은행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만 그런 해석도 저는 해봅니다. 자, 우리 한국 경제가 처해져 있는 가장 약한 고리,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정부도 행정부도 또 통화당국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될 텐데 뭔가의 구체적인 대안들을 구조개혁과 통화정책도 모두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는 대책들을 좀 고민할 수 있는 대책들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이 시작되길 좀 바라는 마음 좀 담고요. 이 북리뷰의 마지막 편입니다. 247페이지 리뷰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좀 읽고 한 줄 한 줄 여러분께 리뷰 의견 드리겠습니다. 세계 경제가 아슬아슬하다. 줄을 타고 건너고 있지만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불안하다. IMF는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Tenuous Resilience amid persistent uncertainty라는 부제를 사용해 25년과 26년 동안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 흐름이 불안하다고 표현했다. 세계은행은 Global Economy faces trade-related headwinds. 세계 경제가 무역과 관련해 역풍에 직면했다라고 평가했다. OECD는 Tackling Uncertainty, Reviving Growth라는 부제를 사용해 세계 경제가 불확실성과 씨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일단 세계 경제의 전망이라는 관점에서 일단 세계의 3대 경제 기구죠. IMF, 월드뱅크, OECD 3대 기구의 경제 전망 기구가 주로 경제 전망서를 발표하면서 부제를 통해서 세계 경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그냥 이 부제만 보더라도 어쨌든 전반적으로 불확실함, 불안함, 어쨌든 세계 경제의 그런 불안함이 상존하는 경제다라고 상당 부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뭐 그 밖에도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세계 경제는 불확실성이 잔존하는 그런 경제다. 24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IMF는 26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3.1%로 전망했다. 25년 성장률보다 높다고는 할 수 있다. 도토리 키재기일 뿐 매우 더디고 미약한 경기 흐름임에는 틀림이 없다. 과거 10년 동안의 장기 세계 경제 성장률이 3.7% 수준이었음을 참작하면 22년에서 26년은 저성장 고착화라는 불황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부정적으로 전개될 경우에 세계 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제가 26년 경제 전망서에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해서 이 디자이닝을 제시하는데 잠깐 이거 설명드릴까요? 25년 전망서에서 25년에 이렇게 O자에 좀 강조를 했는데 금리의 방향성이 달라진다. 피벗이라는 게 방향의 전환을 뜻하죠. 그래서 방향 전환. 24년까지는 금리를 계속 인상하다가 24년 중반부터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하해 나가는 금리의 방향 전환이 시작된다. 그 25년 전망을 좀 이런 의미를 부여했었던 것이고 26년 경제의 26년은 육자가 어떻게 돼요? 파편화되죠. 부서지죠. 육자가. 왜냐하면 25년까지는 세계 경제가 지구를 구성하는 200개의 나라가
똘똘 뭉치듯이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가 진전되다가 이제 25년 중반부터 이를 기점으로 해서 세계가 파편화된다, 흩어진다. 이게 분절화의 의미예요. 파편화된다. 그래서 그 지경학적 분절화를 제가 이 책 내내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 지경학적 분절화의 의미를 좀 많이 담고 있는 그림이 13페이지죠. 13페이지에 있는 그림에서처럼 지구본을 구성하고 있는 200개의 나라가 퍼즐을 구성해서 똘똘 뭉치는 세계화의 시대가 가고 그 퍼즐을 구성했던 나라들이 흩어진다. 파편화된다. 근데 그 파편화되는 이유가 지정학적인 이유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도 합해서 파편화된다. 지경학적 분절화라는 개념을 쓴 겁니다. 사실 이 지경학적 분절화라는 개념은 22년부터 등장을 본격적으로 세계 국제기구들이 쓰기 시작하면서 등장했던 용어인데 저는 뭐 그때부터 쓰기 시작했지만 뭐 제가 공식적으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기 시작한 거고요. 근데 여러분 14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14페이지 그래프를 보시면 좀 더 명확해지실 텐데 원래 연두색처럼 세계 경제가 24년 12월 전망치처럼 세계 경제가 원래 저성장 고착화로 전망이 되어 있었거든요. 저성장 고착화로 전망이 되어 있었는데 25년 6월 전망치가 이렇게 움푹 패이듯이 더 하향 조정됐죠. 이렇게 움푹 패이듯이 하향 조정된 게 이 조정폭이 뭐예요? 이게 지경학적 분절화인 거예요. 세계가 예를 들어서 전쟁이 더 확산된다든가 혹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상호 관세, 자국 우선주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세계가 뭐 혼란해진다든가 이런 것들이 또 세계 경제 무역의 불확실성이 고조된다든가 그럼 무역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면 세계 각국은 생산 가동을 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경제적으로 신규 투자를 위축시키잖아요. 기업들이 신규 투자 활동을 늘릴 수 있나? 못하죠. 이런 것들이 경제를 위축시킨다. 그러니까 원래도 세계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되고 있던 국면이었는데 세계 경제가 추가적으로 성장세가 둔화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250페이지를 좀 가보면 그래프를 보세요. 기본적으로 세계 경제는 평년 성장률이 한 3.7% 정도의 성장을 했었던 그 세계 경제의 흐름이 이제 아예 뭐 3.1% 수준으로 성장세가 많이 둔화되는 흐름으로 전개된다. 이게 저성장 고착화의 개념인 것이고 그리고 이 저성장 고착화를 진단하는 이런 전망은 뭐 IMF라는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뭐 IMF 옆에 월드뱅크도 있지만 OECD는 파리에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있는데 이 3대 국제기구가 공통적으로 25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3대 국제기구가 공통적으로 저성장 고착화를 전망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 한 가지는 250페이지로 잠깐 갈게요. 제가 역시 우리 찐 구독자분들은 잘 이해하고 계시지만 제가 찐 구독자분들은 수차례 제가 10,000번 반복하면 10,000번 들으셨는데 또 11,000번 또 들으실까 봐 죄송해서 또 반복해도 될까 걱정은 됩니다만 또 처음 들으신 분들은 또 계시니까 양해를 구합니다만 경제 위기와 구분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수차례 드리죠. 경제 위기라는 개념이 있고 economic crisis, 경제 위기라는 개념이 있고 경제 위기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팬데믹 경제 위기는 금융 위기라고는 안 해요. 팬데믹 경제 위기라고 하죠. 실물 경제적으로
성장세가 많이 주춤했던 거예요. 역성장한 거예요. 그 팬데믹 경제 위기 그래프가 250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세계 경제가 역성장 마이너스 2.7% 역성장했던 겁니다. 그래프 보이시죠? 이거 경제 위기인 거예요. 근데 글로벌 금융 위기 그리고 아시아 외환 위기 이런 것들은 금융 시장의 불안이 있었던 거죠. 금융 시장의 붕괴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프 보시면 22, 23, 24, 25, 26년은 경제 위기가 아니라 성장세가 많이 주춤해진 저성장 고착화라는 거죠. 이해가 가셨죠? 그리고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한 지 너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실물 경제가 참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거죠. 그렇죠? 자, 이 얘기와 굉장히 중요한 게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실물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됐다고 해서 자본시장이 어렵다라는 말씀하고 또 구분하시라는 거죠. 자, 경제 위기와 저성장을 구분하시고 첫 번째 이 실물 경제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실물 경제가 저성장이라고 해서 자본시장이 내려간다라는 얘기가 아닌 겁니다. 실물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오히려 어려운 실물 경제 상황 하에서 실물 경제를 도약시키기 위해서 실물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경기 부양책을 더 많이 가동하죠. 팬데믹 경제 위기 때도 마찬가지, 2025년 지금도 마찬가지. 경기가 어려우니까 경기 부양책을 많이 가동하죠. 우리 한국도 추경 여러 차례 편성하죠. 그죠? 뭐 예를 들어 경기가 좋은데 추경을 왜 편성하겠습니까? 가뜩이나 2019년부터 연속 적자 재정인데요. 지금 계속 적자 재정인데 추경을 왜 편성하겠습니까? 재정 건전성 지적을 받아가면서 경기가 안 좋으니까 추경을 편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위성이 있는 겁니다. 역시 소비 쿠폰을 왜 제공합니까? 역시 경기가 안 좋으니까 소비 쿠폰 주는 것이고 금리 인하를 왜 하는 거예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 인하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유동성 공급 속도가 미국의 속도보다 빨라요. 유동성 양으로 치면 미국에 비할 때가 아니죠. 아니지만 유동성의 증가 속도, 증가율을 보면 미국의 증가 속도보다 빨라요. 우리가. 그게 주식 코스피의 상승 속도가 나스닥이나 S&P의 상승 속도보다 빠르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해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유동성 장세인 거예요. 자, 뭐를 뜻합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유동성 장세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실물 경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소득이 얼마나 증가하나, 여러분의 식탁 위에 반찬의 개수가 얼마나 늘어나나, 여러분의 편의점 식당 매출액이 얼마나 늘어나나, 여러분의 기업의 수출액이 얼마나 늘어나나, 그 나라의 GDP가 얼마나 늘어나나, 이게 실물 경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돈을 버는 그건 자본시장이죠. 자본시장과 실물 경제를 구분하셔라. 그래서 자본시장에서 자본시장의 가치, 자산시장에서 자산시장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지 실물 경제가 좋아지는 건 아니다. 이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지금 여기서 이 뒷부분에서 경제 전망하는 것과 실물 경제를 전망하는 것과 자본시장에 대한 코멘트는 이미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유동성 파티라고. 그 부분을 참조하셔야지 실물 경제 전망하고 구분하십사. 강조하겠습니다. 그 부분 보시고요. 그 다음 25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리스크와의 싸움이 시작됐다. 바로 지정학적 리스크다. 마치 농사 짓는 사람이 홍수와 싸움해야 하고 집을 짓는 사람이 지진을 이겨내야 하는 상황과 비슷하다. 세계화의 시대가 가고 지정학적 분절화의 시대가 왔다. 이렇게 세계 경제의 흐름도 그렇지만
지경학적 분절화와 싸워나가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많이 고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제가 계속 걱정하고 있는 것 하나는 한국 경제죠. 근데 261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한국 경제는 내외수 동반부진을 피할 수 없다. 제가 개인적으로 걱정하는 거, 수출 감소는 수출 기업들의 생산 활동 둔화로 이어진다. 주력 산업의 주요 기업들이 3,500억 달러의 대규모 미국 투자를 약속한 만큼 국내 투자 계획은 재고될 수밖에 없다. 이는 국내 설비 투자 감소와 생산량 축소로 이어지고 원자재나 부품 공급업자들의 매출 축소로 이어진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구조조정을 불러오고 내수 충격을 감수해야 한다. 투자, 고용, 소득, 소비로 이어지는 내수 경기 악순환으로 이어질까 우려된다. 그러니까 제가 가장 염려하는 것은 관세 전쟁 속에서 기업들의 실적 악화, 수출 실적 악화가 아닙니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하는 과정에서 인재 유출,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이게 우려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남아있는 중소 중견 기업들의 수요처의 부실입니다. 수요처의 부재입니다. 그럼 지역 경제가 황폐화되죠. 일자리가 없어지죠. 자영업자는 더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신규 투자가 위축되죠. 그러니까 이게 내수 경기를 더 악순환시키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걱정이고, 이게 한국 경제를 더 짓누르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라는 걱정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에 대한 이후의 전망치를 이렇게 제시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271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수필적인 내용을 항상 마무리할 때 어떤 일화를 담거든요. 일화를 담아서 마무리를 하고 하겠습니다. 271페이지. 2001년 5월 25일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 인물이 있다. 시각장애인으로서는 역사상 최초로 에베레스트 정상을 오른 에릭 웨이앤메이어는 2001년 6월 타임즈의 표지를 장식했고 많은 사람에게 울림을 주었다. 눈으로만 길을 찾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 최초의 인물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에릭은 선천성 망막염으로 13세의 시력을 상실했다. 앞서가는 동료가 배낭에 종을 매달고 가면 종소리를 들으며 방향을 잡았다. 종은 에릭의 눈을 대신해 주었다. 정상으로 향하는 여정은 아늑한 오솔길이 아니다. 울퉁불퉁한 돌들과 험난한 지형에 수없이 넘어지기를 반복하고 좌절을 경험했다. 빙하에 형성된 균열, 즉 깊게 갈라진 틈을 크레바스라고 하는데 그 틈에 미끄러져 목숨을 잃을 뻔도 한 적이 있다. 2005년 에릭은 도전에 정면으로 맞서고 문제를 해결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비영리 단체 No Barriers를 설립했다. 2014년 에릭은 시각장애인 해군 참전 용사인 로니 배드웰과 세계에서 가장 험난한 급류 지역으로 알려진 그랜드 캐니언을 카약으로 횡단했다. 지금까지도 그의 책과 연설은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주고 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앞으로의 경제가 이렇게 험난합니다. 이렇게 험난한 경제 속에서 나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라는 관점에서
이 사례를 제가 마무리로 읽어드렸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정말 많고 여기서 대응 전략으로서 제시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기본적으로 26년은 25년 하반기 26년은 274페이지에서처럼 유동성 장세이니만큼 자본시장은 기본적으로 긍정적이겠지만 유의할 사항들이 있겠다. 유동성 파티가 진행 중이겠지만 돌연 위험이 증폭될 수 있다. 왜냐하면 무리하게 유동성 장치를 도입하는 구간이기 때문이다. 채권 시장 불안 등 위험한 요소들을 모니터링하면서 대세 하락장을 구분하여 이탈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제가 북리뷰를 지금 진행하면서 마지막 부분이죠. 앞에 부분에서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다시 273페이지로 넘어와서 돈은 이동한다. 돈은 실시간으로 이동한다. 돈은 높은 수익성을 찾아 실시간으로 이동한다. 돈이 어디로 이동하고 돈이 이동하는 그 경로를 추적하고 그리고 그 돈이 이동하는 것은 결국 시대를 구분하면서부터 그 이동하는 경로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 시대를 구분한다면 그 시대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고 시대에 맞는 의사결정을 충분히 여러분이 내리실 수 있다라는 점을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에서처럼 이 에베레스트 산을 시각장애인으로서 최초로 정상에 오른 에릭 웨이엔마이어처럼 동료의 그 배낭에 매달려 있는 종소리에 의존해서 산의 정상을 오른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26년 경제 전망서가 참 이 험난한 25년, 26년 경제 속에 하나의 종소리가 되어주기를, 그리고 또 제 채널이 제 북리뷰가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께 좋은 방향으로 안내하는 그런 종소리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 그럼 사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1년 동안 책을 집필했고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북리뷰를 좀 합니다. 이렇게 제가 제 책을 쓰고서 제 책을 다시 한번 정독하는 일이 많지는 않은데 북리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정독하게 되면서 저도 다시 한번 지나온 1년이 이렇게 쭉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오는데 여러분들께도 참 많은 생각과 좀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생각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고 25년 하반기 26년에 참 이 불확실성이 많은 불확실성과의 싸움을 해야 되는 이 국면에 여러분들께 정말 종소리와 같은 그런 역할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도 앞으로도 더 노력하기를 할 것을 약속하는 마음 담아서 오늘 북리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